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상무님 나와 계십니다. 오랜만입니다, 박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 괜찮으셨어요? 네, 한 번은 걸렸습니다. 3월 초에 한 번 걸렸다가. 잘 속 시원하시죠? 예, 속 시원한데 걸리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걸리지 않는 게 좋다. 예. 후유증 없으시고? 후유증 크게 없는데 좀 컨디션 회복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좀, 걸리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뭐 좀 그런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조금, 맞아요. 예. 아유, 근데 오늘 재밌는 또 리포트를 가져오셨습니다. 다들 지금 고물가, 인플레이션,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주제를 중물가, 예. 거기다가 고금리 예상하고 있는데 중물가, 중금리 시대라는 제목을 가져오셨어요. 예,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개념상으로는 사실 뭐 제가 뭐 고물가, 고금리 하면 뭐 경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우리가 저물가, 저금리 시대에 사실은 상당히 익숙했는데 네. 이러한 틀 자체가 사실은 좀 깨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쪽에서 그거는 분명한데.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중금리 시대에 이제 살아가는 어떤 방법들 또 거기에 사실은 적응해 나가는 과정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이런 제목을 좀 써봤습니다. 그러면 상무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막 두려워하거나 예. 연준을 비롯해서 우리 한은 뭐 심지어 우리 인수위에서도까지 나오는 이 물가 상승 상당 기간 이어질 거야. 내지는 이런 시기에서 그렇게까지는 동의하지 못하신다. 예,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지금 뭐 미국의 네. 8%대 중반의 물가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못 살죠. 왜 못 살죠? 당연히 뭐 금리가 뭐 여기서 지금 뭐 미국 금리가 0.5%인데 예. 그게 뭐 지난 글로벌 금융위 이전 수준까지 5% 이상을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성장 체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뭐 미국은 예외라고 하더라도 우리 네. 가계부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조금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예. 뭐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금리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뭐 세계 경기 자체가 심각한 침체에 갈 수 있는 상황들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 자체는 사실은 뭐 심각한 어떤 위기가 온다라는 신호로 사실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고물가 고금리가 현실화되면은 예. 기업도 힘들고 그렇죠. 우리 누구나 다 우리 뭐 거죠. 중산층 이하는 뭐 죽었다 복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의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워낙 저희가 이제 한 근 20년 동안 저물가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익숙해 왔던 맞아요. 것들이기 네. 때문에 어떤 그러한 환경 변화에 있어서의 어떤 적응 이러한 것들 또 이 고물가의 원인 자체가 사실은 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뭐 1,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유가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그게 빠지면 뭐 또 안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의 고물가를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사실은 결부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안정하는 데도 상당히 또 힘들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연준이 서둘러서 아마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아마 그러한 의미에서 좀 저물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물가를 사실은 좀 지향하는 어떤 그런 목표점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리포트를 잠시 보내주신 거 미리 살짝 보고 왔는데 재밌는 그림들도 많던데 한번 그럼 상무님 한번 설명을 조금 듣다가 제가 중간중간 여쭤볼게요. 일단 최근의 상황 뭐 금리가 앞서도 뭐 금리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채권 시장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발작 증상을 사실 좀 일으키고 있고요. 발작이죠. 예,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그 파란색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수, 우리 뭐 주식시장의 빅스 지수 있듯이 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수를 보게 저 되면 까만색 선. 상당히 급하게 올랐고 사실은 이게 거의 팬데믹 우리가 당시 수준까지 상당히 좀 올라왔던 어떤 채권 시장이 좀 발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미국의 금리 어떤 상승 또 인상 사이클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사실은 채권 시장에 상당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 주황색으로 좀 표현된 우리 주식시장 변동소 지수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스라는 거. 빅스 지수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서 이게 항상 이제 같이 따라 올라갈 때는 우리가 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건 주식시장이 채권 시장의 발작에 사실은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좀 하나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채권 시장이 왜 이렇게 발작을 보이느냐라는 부분은 뭐 어저께 뭐 파월 의장이 50bp 인상을 뭐 얘기했다라고 해서 뭐 시장이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50bp 인상하는 거 이제 다 아는 당연히 알고 있었던. 뭐 또 5월, 6월 뭐 인상 50bp 다 할 거로 좀 생각하는데 왜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싸해졌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정책금리 확률을 보게 되면 특히 제가 화면에 화살표로 보는데 5월 달은 뭐 50bp 인상을 하는 확률이 거의 100%가 됐는데 6월 달에 가서 금리 인상 확률이 최근에 갑작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50bp 인상이 아니라 75bp 인상을 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6월 FMC 가서 50bp가 아니고 75bp 인상이라고. 예. 그렇게 좀 시장의 확률이 지금 상무님 말씀하신 이 빨간색 불 예. 쏘는 그 기둥이 시장에서 예측하는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장에서 이제 확률로 이제 CMA에서 제공하는 그 지금 확률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최근에 좀 보지를 않다가 갑자기 좀 왜 이렇게 좀 불안한가라고 또 오늘 노무라에서는 6월, 7월 75bp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7월 75bp? 예. 두 달 연속? 예. 노무라 했어요? 예. 50bp를 5월 달에 인상하고 6월, 7월은 75bp 갈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최근에 어저께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도 50bp가 인상이 된다라는 부분 자체를 어떻게 보면 시장은 75bp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분위기 자체,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상당히 더 매파적, 매파에 매파를 더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빅스텝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못지만 초빅스텝으로 가는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좀 시장에 좀 불안. 그래서 최근에 좀 주식시장이 잘 오르다가 사실은 이 확률이 사실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게 지난주부터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부터 시장이 조금 이제 갇혀 있고 하는 것들 자체가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좀 변한 부분도 사실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연준이 왜 이렇게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려를 할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리포트에 두고 다중위기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다중위기라기보다는 다중불확실성이 오히려 좀 더 맞는 개념일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다 아는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경기에도 좀 부담이 되고는 있지만 제가 요새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거는 이러한 다중불확실성에 대한 궁극적인 영향이 뭘까라고 보면은 저는 질서의 파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서의 파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질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산업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좀 여러 가지 신산업이라는 이 패러다임이 사실 좀 변했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질서의 변화 또 우리가 요새 무슨 얘기만 터지면 공급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어떻게 보면 1990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는 사실 미국 질서 하에서 미국 주도하에서 근 20년 동안 사실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죠. 또 중국도 편입을 하면서 이제 공급망이 구축됐는데 이게 2018년 이제 미중 갈등 그 후에 이번 이제 러시아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는 공급망의 어떤 불안뿐만 아니라 이게 양분화될 수도 있다. 경제 불혹이 완전히 이제 양분화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질서의 어떤 좀 변화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저금리에도 많이 익숙해졌지만 금리를 올려도 항상 보면 25bp 올리고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또 25bp 내고 이런 식의 어떤 좀 완만하고 사실은 어떤 질서 정연한 어떤 통화 정책을 사실 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환경이 상당 부분 변화되는 이러한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질서의 파괴라는 부분 자체가 당시 질서가 안정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고 그것은 결국 물가 쪽으로 사실은 좀 압력이 좀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물가 왜 이렇게 오를까라는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다 아시는 얘기, 공급망에 대한 차질 부분은 분명히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 사실은 저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물가가 일시적이지 않을까. 항상 이제 물가 지표를 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제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올해 좀 뜯어 보니까 미국의 조금 물가라는 부분 자체가 구조적으로 사실은 좀 최근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제 구조적인 요인으로 이제 고용 시장을 들었고 주택 시장 또 이제 투자 사이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신산업과 관련된 투자 사이클이고 에그플레이션 이러한 얘기를 듣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은 이제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미국이 엄청난 구인난에 사실 구인난이죠. 그럼 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별 얘기 없다가 왜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갑자기 구인난 얘기를 하느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과연 그게 왜 생겼냐라고 보면은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조기 은퇴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다라고 하시고, 근데 그 조기 은퇴라는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게 인구 사이클하고 사실은 좀 맞물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 네. 뭐 아시겠지만 그 예.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하는 이제 나이가 왔고, 맞아요. 근데 그 베이비붐 세대라는 게 미국의 그 노동 그 근로자 중에서 비중 자체가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한 25%. 근데 그 세대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거를 메꿔줘야 되는데 사실 인구 증가율을 떨어지고 해서 그만큼의 노동 공급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조금 순차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딱히 조기 은퇴라기보다도 은퇴할 만해서 은퇴하는데 아, 근데 복귀 이제 세대가 팬데믹으로 해서 아예 그냥 일찌감치 은퇴하셨던 어떤 조기 은퇴도 좀 예, 있었고 그게 숫자가 뭐 200만, 300만 아,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상당한 큰 적지 않네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순차적으로 또 나가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이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못 시절부터 들어오는구나. 예, 못 들어오니까 사실은 미국의 그 노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패닉이 뭐 저임 노동을 담당하고 일부는 사실 불법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네. 이제 어떤 예, 노동 수요를 예. 채워줬는데 그게 사실은 다 없어지다 보니까 그거는 트럼프 행정부 때 일한.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아예 못 들어온 거죠. 아 그렇구나. 코로나가. 예, 그 2년 동안 아예 이제 봉쇄가 되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도 뭐 지금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가 안 없고 돌아가요. 아우성 이러한 것들이 미국은 더 심하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미국은 불법 노동자라는 게 상당 부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 층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공급난 자체가 상당 네. 부분 빠진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임금 상승으로 간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주택시장 난리지만 미국도 주택시장이 난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게 되면 난리도만요 진짜. 왜 갑자기 그 주택시장이 이렇게 난린가를 보면 제가 오늘 데이터는 안 갖고 왔는데 그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 자체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 한 15년 동안 과거 평균치를 밑돌았습니다. 주택 착공 예, 자체가.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안 됐다는 공급 거죠. 한 자체가. 15년 동안. 그러니까 15년 동안 안 됐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돈이 풀리고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집을 사는 수요도 있고 또 아까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왜 집 수요가 늘어나냐라는 퀘스천을 할 수 있는데 1인 세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1인 세대. 1인 세대. 예, 그러니까 예, 젊은 예, 층을 중에서 예. 이제 혼자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는 집 수요는 늘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 집값 상승을 계속 좀 부추기고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주택 재고가 아예 바닥이 없는 상황으로까지 좀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럼 주택 가격 상승은 결국 미국은 임대료 상승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은 CPI나 이런 데서 저 렌트료를 비롯한 저 주택 비용이 되게 거주비가 크죠 예, 비중이. 예. 우리나라 CPI는요. 우리나라 CPI에서도 있긴 한데 사실은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또 전세 또 전세 또 이런 것도 있고 하기 그렇구나. 때문에 예. 뭐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임대 수요로 많이 해서 이제 저희도 개편이 되긴 하겠지만 여하튼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임대료 비중 자체가 워낙 많고 또 한 부분은 이제 투자와 관련된 그러니까 새로운 신수요와 관련된 네. 뭐 이렇게 원자재 수요도 많아지고 뭐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예.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구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쉽게 사실은 진정되기 어려운 뭐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그래서 연준 입장 이른바 저 상무님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구조적 요인이라고 분류하는 거는 예 저 쉽게 해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노동이라는 게 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면 뭐 AI가 들어와 로봇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아. 대체하든지 근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겠죠. 뭐 최근에 그래서 뭐 백악관에서 이제 이민자를 늘리기 위해서 뭐 쿠퍼랑 뭐 협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것들이 결국 미국 정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결국 주택 가격을 잡으려고 한다면 수단은 당연히 금리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아. 연준 입장에서 보면 저걸 계속 놔줄 수는 없고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도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서 집값을 좀 잡으려고 하는 뭐 또 이러한 심리 자체가 네. 지금 미국의 어떤 금리 상승 이런 거로 가고 또 하나 제가 좀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공급망 차질입니다. 사실 뭐 공급망 차질은 뭐 다들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긴 좀 어렵지만 일시적 현상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다시. 그 이유 자체는 이게 뭐 제가 좀 뭐 어디서 갖고 온 차트인데 예. 60년대 이제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이제 교육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중심이 돼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 1960년대 미국 뭐 독일 뭐 영국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와서는 이제 그 미국 일본이 조금 커졌고 이제 독일 프랑스 뭐 이러한 쪽으로 이제 컸고 예. 최근 20년의 모습은 자체는 확 변했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네트워크가 확 변했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잘 굴러가면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문제 자체는 이 두 양축 자체가 좀 으르렁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아예 단절을 시켜버리려고 미국이 좀 노력하고 있다는 네. 거. 그래서 이 혼란 자체가 이게 단기적으로 수습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제가 말씀드린 공급망 불안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1990년대 신냉전 시대가 이제 종식이 되고 나서 이게 미국의 물가 차트입니다.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 예, 보시면 이제 90년 이후 보면은 이제 쭉 안정 흐름을 좀 보이죠. 물론 이게 뭐 아마존 효과도 있고 뭐 다양한 효과가 있긴 하지만 좀 저는 이제 좀 정치적인 잠깐만요. 관점. 지금 상문이에요. 예. 저 지금 이 그래프가 미국 소비자 CPI, 물가 예, CPI입니다. 예. 그럼 제일 저 피크 쳤을 때가 저 80년 초반 예, 소위 일- 말하는 그 일- 볼크 때구나. 예, 1, 2차 오일 쇼크 때. 아, 예. 그래서 쭉 야, 그러면 지금은 그때 이후로는 제일 높은 수준이네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80년 초반 이후 지금 물가가 가장 높은 수준 간 상황들이고서.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뭐 구조적인 요인도 있기는 하지만 좀 뭐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안정적인 공급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쪽으로 사실은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재밌다라긴 표현보다는 그 블록화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뭐 치포 동맹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우리나라 대만 포함해서 동맹을 만들자. 중국을 제외하고. 예, 예. 뭐 이게 뭐 그냥 소문인지 진짜인지는 뭐 저희가 확인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뭐 하여튼 지금 미국의 움직임은 분명히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망 자체를 이분화 자꾸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싸움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있다라는 부분 거기에 이제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돌아다니는 또 하나 이제 뭐 관련돼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에치스 라인이라고 에치스 라인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6.25 전쟁 때 미국이 이제 에치스 라인 문장까지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어떤 에치스 라인 선을 그으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이제 발발했던 어떤 하나의 원인인데 최근 반도체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 G4 라인에 우리를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런 에치스 라인 자체가 어떻게 그어질 거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뭐 얘기되고 G4에 한국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예, 뭐 들어가겠죠. 뭐 들어가기는 하겠는데 사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들어가는 게 또 좋은 거냐 중국하고 또 갈등하는 게 좋냐 뭐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고 문제야 저는 최근에 그 뭐 삼성전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커지는 것들이 이러한 어떤 공급망에 있어서의 그 위상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의 위상에서 대만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밀리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TSMC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사실은 미국에서 더 주목을 받고 하는 이러한 흐름 자체가 뭐 제가 말씀드린 어떤 물가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어떤 산업 특히 이제 IT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최근에 뭐 외국인이 보는 시각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에 상당히 조금 리스크한 부분들이 좀 떠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최근의 사항들 뭐 우리가 삼성전자가 격차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얘기 들으는 건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 좀 슬슬 나오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그렇게 썩 좋은 뉴스는 사실은 좀 아닌 상황들. 그래서 여하튼 이러한 어떤 미국 주도의 어떤 공급망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게 또 이거 재밌는 또 하나 좀 그림이라서 갖고 왔는데요. 이게 전 세계 100대 기업을 쭉 국가별로 이제 쭉 보여드린 겁니다. 아, 100대 기업. 글로벌 100대 기업. 예, 글로벌 100대 네. 기업.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중국이 뭐 미국 GDP를 뭐 거의 따라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0대 기업의 분포를 보시게 되면 거의 압도적으로 미국입니다. 아, 아직은 그러네요. 네. 거기다 이제 우리가 얘기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애플이니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기술 기업들 예. 또 상당히 대부분이 다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보게 되면 다 서방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입장에서 어떠한 정책을 중국을 배제해놓고 우리는 공급망을 만들 수 있다. 중국 배제하고도 중국을 예.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새로운 어떤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급망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치포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공급망 사슬을 계속 만들겠다라는 게 장난이 아닌 어떤 실제일 수도 있다라는 네. 어떤 이러한 기업의 어떤 사항들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물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쉽게 진정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은 그래 그럼 다 알겠는데 그러면 물가 뭐 그래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그래서 또 금리는 어느 정도 갈 거라는 게 네. 이제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제가 장황하게 차트만 갖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저희가 좀 하나 이제 그 제가 화면 현상에 있는 거는 미국의 그 정책 금리하고 우리나라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이제 장기적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게 분수령이 200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그러니까 2000년 이전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금리는 항상 물가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소비자 물가보다 저 오렌지색의 예, 연방 정책 금리가 기준금리가 항상 높았네. 높았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미 연준의 정책적인 포커스 자체는 항상 물가였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된 이후 또 뭐 글로벌 금융위기를 터지고 이후 물가하고 금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는 항상 물가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네요. 거의 같거나.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2000년 이후에서의 미 연준의 스탠스 자체는 물가보다는 성장의 성장이었다. 주안점. 왜 그러면 성장의 주안점을 뒀느냐라고 보면 나스닥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사실은 미국의 성장 모멘텀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2000년 중반에 해봤자 부동산이 사실 좋았던 거지. 사실은 미국의 성장률 다 중국이 다 뺏어가고 뭐 해서 맞네요. 예. 그리고 글로벌 금융이 거치고 그래도 또 그때는 중국이 한참 클 때구나. 예.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금융이 오기 전까지 기간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까지 2000 초반까지 중국이 그냥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부분이죠. 네. 그러면서 미국은 뭐 약간 힘을 좀 잃은 듯한 뭐 네. 이런 모습이었고 성장 모멘텀은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금리를 낮고 자산의 어떤 상승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시키다 보니까 금리라든지 유동성을 계속 풀어댈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상황들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사실 좀 변곡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100대 기업을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는 얘기죠. 성장 모멘텀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산업들이 부상하고 기업이 부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금리를 올려도 미국 경기는 굴러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 미국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 뭐 최근에 IMF가 뭐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지만 3.7%입니다. 또 대부분의 IB 또 미 연준도 사실은 가장 낮게를 보는데 올해 2.8%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뭐 금리 올려도 어느 정도는 사실 지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심히 분 거고. 그러면 이제는 미 연준의 정책은 물가 쪽에 안정으로 포커스. 워낙 뭐 물가도 높긴 하지만 그러한 쪽으로 좀 가는 어떤 그림이다라고 보면 결국 물가에 걸맞는 그러니까 2000년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보면 금리 수준은 결국 물가의 수준에 비슷한 수준까지. 네. 그러면 이제 향후에 물가가 어느 정도 가겠냐. 그거는 뭐 제가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뭐 내년에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4%뭐 고조 원조리를 좀 생각하니까 그럼 미국의 정책 금리 자체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걸맞게 올라갈 수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미국의 뭐 제가 말하는 적정 금리 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물가 수준을 감안한 적정 금리는 3에서 한 3.5%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연방 기금 금리가. 예.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뭐 우리가 뭐 75bp 아니더라도 올해 5월달, 6월달에 이제 50bp 하고 1%가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25bp씩만 또 하면 1%가 올라가죠. 2.5 가요. 예, 그러니까 연말 되면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가도 2.5니까 내년에 또 뭐 한두 차례 올리면 거의 3.0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또 말씀하신 75bp 스텝이 한 번 나오게 되면 뭐 순식간에 갑자기 3% 가는 거는 뭐 순식간에 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리고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말하는 3.5%도 꼭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고. 뭐 연말까지 그렇게 너무 좀 연말까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예. 상무님 지금 같은 그런 거기서 2.5% 같으면은 거기 이제 점도표에 제일 오른칸에 찍히는 그 중립금리입니다. 예. 이제 거기를 갖다 연내 가겠다는 것이고. 예. 그럼 2.5% 가면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얼마가 있어야 이게 적당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 이창용 그 신임 뭐 총재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뭐 만약 금리 역전이 나도 뭐 약간 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뉘앙스를 사실은 하셨던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올해 한 3차례 지금 우리가 1.5인데 1.5인데 세 차례 같으면 2.25? 예, 2.25 정도. 올해 연말 정도. 그럼 거의 이제 미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이제 낮은 수준이 되겠죠. 금통이 5번 남은 거로 아는데 금리 올리는 금통이가 우리나라가 그중에 한 3번 정도로 올린다. 예. 그래서 한 2.25 가고 미국이 연말에 2.5 가면은 연말에는 아닌 게 알아. 한미가 역전의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는 없는. 뭐 우리 뭐 역전된 게 꼭 처음도 네,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또 뭐 우리나라 사실 금리를 좀 급하게 올릴 수 없는 게 미국은 가계 부채가 사실은 2000년 글로벌 금융 이후에 한 30%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계 부채가 지속적으로 올랐죠. 지속적으로 늘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차별화 때문에 금리의 어떤 흐름이 미국을 따라가기는 사실은 없고 또 이제 물가 수준을 보더라도 물가는 지금 미국은 8.6%인데 우리는 뭐 4%니까 사실 절반 수준밖에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2.5% 리즈너블합니다. 리즈너블한데 연방기금 금리가 2.5% 연말쯤 간다. 그럼 통상적으로 미 국채 10년물이 그러면 그거다 대충 얼마를 얹어주면 그래서 저도 고민스러웠는데 이게 뭐 그때 딱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요것도 그래서 그 차트를 한번 그려봤는데 뭐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국면에서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사실은 조금 그거보다 더 높을 잠깐만요. 수도 있는데 그래프 설명을 해주신다면 까만색이 정책금리고요. 정책금리고 이 오렌지색이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네. 요 금리 상승 국면을 보시게 되면 요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 금리 인상의 정점과 10년물 국채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맞아떨어집니다. 예.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 예. 10년물. 예. 이제 그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중립금리가 3에서 3.5%하고 맥시멈 3.5% 보게 되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뭐 3.5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해야겠죠. 그러면 한 3.7 뭐 이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의 만약 제 예상이 틀려서 만약 여기서 국채 금리가 뭐 물가라든지 이러한 또 뭐 미국의 금리 예. 자체가 더 올라와서 그런다면 사실은 그때 가서는 뭐 부동산 경기도 타격을 받을 거고 사실은 뭐 상당히 이제 영향을 이제 큰 영향이고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거는 사실은 경기 자체의 어떤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제 거의 좀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적정 수준까지 가는 어떤 레벨들을 사실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그렇게 조금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물가가 아까 뭐 계속 높을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저 효과라든지 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공급망이 뭐 일시적 뭐 제가 말한 기본적인 어떤 신냉장과 관련된 어떤 그런 공급망이 아니라 뭐 코로나로 인한 어떤 공급망 이러한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 물가가 좀 빠질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중고차 가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이제 조금씩 이제 네. 3개월 연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게 되면 좀 물가가 조금 하락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또 뭐 우크라이나 스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만약 조금만이라도 그게 좀 해결의 기대가 좀 보인다라고 하면 유가가 또 떨어질 거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보면 유가를 조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금 금리와 관련돼서 지금 뭐 다들 우려하시는 게 이제 금리 올라가면은 뭐 이제 부채 충격 오고 뭐 이제 소비 안 되고 하는 이러한 얘기 아까 뭐 잠시 이제 미국의 가계 부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사실 이게 2008년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오게 뭐 5%대 초반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부채 건드리고 그게 이제 소비 충격으로 왔는데 요때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부채 규모, 가계 부채 규모가 GDP 대비 한 100%였던 게 지금 70%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가계 순자산입니다. 예. 이 차트, 검정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가계 순자산 자체가 이제 상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계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금리 충격을 좀 막아줄 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한 요인. 그러니까 고용 시장도 상당히 좋은데다가 가계 순자산도 상당히 충분하게 지금 어떻게 뭐 이게 빈익빈 부익분 현상이어서 이게 전체로 보기 때문에 조금 차별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좀 가계 쪽에서의 그 부채 구조, 자산 구조 자체가 미국이 상당히 건전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리 상승 뭐 5%대까지만 뭐 정책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3%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여주신 이 그래프에서 우리 지금 박상현 상무님이 오늘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러니 물가를 보나 물가 지표를 보나 현 경기 상황을 보나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좀 급하게는 올릴 상황은 됐는데 방금처럼 지금 미국의 가계 순자산을 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세상이 망하고 시장이 무슨 막 부러지고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말하지만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금리 수준을 생각하면 그때는 사실 지금 뭐 3% 얘기는 그때는 미국 정책 금리가 5%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저희가 뭐 이게 뭐 상황이 많이 변화되고 뭐 뉴노멀되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해서 사실은 뭐 이게 저금리 기조로 갈 수밖에 없지만 뭐 한편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 갑자기 뭐 애플이 생기고 뭐 메타버스가 생기고 뭐 이렇게 좀 성장에 대한 어떤 큰 그림 자체가 사실은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오히려 2000년 당시 미국보다는 상당히 지금이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당시는 사실은 오직 부동산으로만 제 생각 기업으로는 부동산만으로 미국 경기가 지탱을 했던 어떤 기업들이 있어서 그때보다는 사실은 미국의 제조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기업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들 자체가 상당히 지금 건전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건 오늘 시간 괜찮고 제가 좀 리스크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리스크라고 여기는 부분.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미국 금리 뭐 리스크죠. 물가도 리스크가 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가장 좀 안 좋게 보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 예. 뭐 앞서 차트에 아까 그 위안화 환율을 이제 조금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이걸 하면서 뭐 지금 상하이 이제 봉쇄 뭐 이러한 영향으로 때문에 경기 자체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냉각이 되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뭐 거기에 뭐 공급망, 물류망 차질, 뭐 그 세계 경기에 미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중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저 제로나 코로나 방역 정책을 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경기 부양을 해도 경기가 살아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공감합니다. 예. 그거 뭐 진짜 좀 황당해요. 중국 소식은. 그런데 지금 더더구나 이제 중국이 조금 부양을 또 하고 싶어도 뭐 오늘 인민은행 총재 가 얘기한 게 물가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뉘앙스로 오늘 얘기를 또 했거든요. 경기가 아니라. 그러면 약간의 성장 폭이 뭐 성장 포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사실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대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에 대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하기는 사실은 저는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중국이 정책적으로 지금 부양을 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 인프라 투자, 뭐 지방정부 통해서 인프라 투자 뭐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조금 뭐 일부는 뭐 약발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쓰는 하에서 그러한 인프라 투자 정책을 해봤자 어느 정도 효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기의 어떤 방어를, 그러니까 아주 급락을 막는 정도의 수준인 거지 이걸 경기를 돌리는 정도의 힘은 주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문제인 거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특히 이제 뭐 미국이 계속해서 뭐 중국이 러시아 지원과 관련돼서 뭘 딴지를 걸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세컨더리 보이콧 이러한 조치를 갑자기 어느 순간 내보낸다라고 하면 중국은 사실은 더 이제 큰 나라로 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제 우려 자체는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중국이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주식시장 이 사실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디커플링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보면 사실은 중국의 영향이 사실 좀 다소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보다 이제 환율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데 사실 저 요새 또 그 관련해서 좀 저는 그 아까 뭐 에나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좀 홍콩 달러가 최근에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어서 그러죠. 그래서 최근에 홍콩의 뭐 여러 가지 경기 상황도 사실은 좀 안 좋은 거 더구나 뭐 많은 사람 뭐 부자들가 떠났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많이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국과 관련된 뭐 지난번에 이제 뭐 시위도 있고 해서 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홍콩 달러 자체가 이제 밴드 상단에서 이제 붙은 상황들인데 사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이제 홍콩은 달러 패거제이기 때문에 강세가 해야 되는데 홍콩 달러도 같이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약세가 된다는 얘기 자체가 뭐가 지금 어우러지고 있다는 얘기고 더구나 이제 패그제의 기본 원칙 자체가 미국이 금리 올리면 홍콩도 금리 올려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보면 미국이 계속 그럼 홍콩 금리 올라가야겠죠. 정책 금리. 그럼 홍콩 경제가 잘 지탱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외환 보유고가 있고 중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는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방어를 위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자칫 엄청난 돈을 쓸 수도 있다. 또 그게 만약 잘 안 돼서 무너졌을 경우 뭐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또 홍콩 달러 자체가 상당히 폭락을 하겠죠. 가치 자체가. 그렇게 됐을 때는 홍콩 시장의 불안, 금융시장 불안 자체가 차곡이 빠져나올 테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조금 과대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환율을 조금 이렇게 보면서 뭐 엔화도 불안하고 최근에 뭐 유로화도 불안하고 보는데 뭐 위안화하고 더불어서 홍콩 달러가 요새는 좀 눈에 들어오는 것들 자체가 최근에 어떤 중국 시장 불안과 맞물려서 조금은 좀 불안 신호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글쎄 또 아까 뭐 차트도 잠깐 확인했습니다만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데 무슨 뭐 작전주처럼 움직여요. 환율이. 뭐 그런 거는 뭔가 이렇게 좀 위기감을 느낀다는 그런 건데. 그래요 상무님 그러면은 혹시 지금 가져오신 자료 중에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을 하시는데 혹시 우크라이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드릴 만한 인사이트가 있으실까요? 일단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문제보다는 사실 러시아가 사실은 결국 이제 디폴트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잘 넘어왔는데. 근데 뭐 공식적으로 아마 5월 초에 아마 디폴트가 될 거로 아마 CDC 뭐 그 신용 수합하는 CDC 그 관리하는 쪽에서 아마 선언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4월 초에 줘야 될 돈을 지급을 달러를 지급 못하면서 그게 유예가 한 달이라고. 그러니까 5월 초가 이제 그렇게 되면 데드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또 미국이 기본적으로 러시아 디폴트 시키겠다고 했으니까 디폴트 시기에 작정을 했고 했으니까 그게 또 묘하게 또 5월 FMC하고 비스무리한 날짜겠구나. 이제 문제 자체는 이제 그 디폴트가 됐을 때 뭐 사실은 뭐 다들 예상 제한 큰 내용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러시아 국제 제가 오늘 차트를 안 갖고 왔네요. 러시아 국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뭐 사이즈 자체가 외국인이 들고 있는 사이즈가 한 200억 좀 넘는 거예요. 200억 그래서 예.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회사채일 것 같습니다. 회사채? 예. 회사채가 사이즈가 더 큰 거고요. 근데 문제 자체는 지금 러시아 뭐 아직 그 10대 뭐 기업들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재 파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 원자재를 뭐 팔고 있기 때문에 뭐 EU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결국 디폴트 되고 자금이 결국은 달러 자금이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결국 회사채도 계속해서 디폴트가 나올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겠죠. 손실을 보는 게 과연 금융기관이 될지 아니면 사업을 같이 하는 카운터 파트너가 될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손실을 떠안는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뭐 글로벌 금융 뭐 이게 좀 확대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렇고 우리가 유럽 재정 위기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뭐 다들 뭐 파산 났을 때 큰 거 아니야, 뭐 작은 거야라고 하다가 갑자기 꼬리에 꼬리를 뭐 하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러시아 디폴트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게 물론 이제 뭐 다들 뭐 제가 좀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좀 그래도 좀 보고 뭐 주시는 좀 하자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5월 9일이 좀 부스러인 것 같습니다. 5월 9일 예, 뭐 제가 전성기념일 전날 뭐 우리는 이긴 걸로 선언할게라고 했던. 그러니까 지금 뭐 뉴스에서 보자면 지금 러시아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계속 공세를 하면서 이쪽을 뭔가 더 확장하게 이제 영토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푸틴 입장에서도 더 이상 전쟁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네. 결국 이 정도 수준에서 동부를 장악하는 정도에서 결국 승리를 선언하고 뭔가 이 협상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거꾸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서 사실은 누가 맞을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백악관에서 나오는 멘트들을 봐서는 연말까지 계속 좀 예, 질질 끌고 가줬으면 하는 바람이던데 백악관은. 그렇죠. 뭐 아무래도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미국 그 바이든 그때까지는 행정- 뭐든지 뭐 툴툴거리면 전부 푸틴 때문이야라고 덮어씌우고 싶은가 봐요. 그렇죠. 예. 거기다 네. 이번 참에 아마 러시아를 어떻게든 간에 좀 확 길을 죽여놓으려고 하면 미국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심산이 클 것 같고 러시아는 네. 좀 빨리 끝내고 싶은 심정이 커질 것 같고 해서 여하튼 뭐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5월 9일을 전후로 해서 한번 좀 보자라는 쪽에 좀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박상현 상무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뭐 다들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그런 좀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 하에서 오히려 중물가 중금리라고 하는 컨셉을 갖고 이제 균형 있게 양쪽 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너무 낙관적이지도 너무 비관적이지도 않게. 그러면 여기서 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나름 이렇게 균형 있게 또 투자 전략을 짜실 텐데 그래도 막 마지막에 또 한번 괴롭혀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뒤늦게 지금 미국 장에 뛰어드신 분들 지금 우리 상무님은 미국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시는 것 같은데 뭐 버티는 수밖에 없을까요? 그분들한테는. 예, 뭐 지금에서 뭐 많이 손실을 보시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손절매하고 나와라 뭐 하는 얘기 들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엔비디아도 사실은 많이 빠졌고 네. 뭐 하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저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뭐 테크, 뭐 반도체 이러한 쪽에서의 어떤 큰 그림 자체는 계속 유효한 것 같고요. 유효하다. 예, 또 아무래도 좀 제가 말씀드린 미국이 좋다라는 자체는 결국 그러한 산업들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앞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또 산업의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부분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거의 뭐 선두 거의 앞서서 테슬라와 더불어서 같이 네. 나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오히려 좀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주가들이 더 뭐 재평가 받고 하는 것들이 저희는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쪽에서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간 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뭐 주초 한 사나흘 막 이렇게 한 3, 4일 계속만 먼지가 막 오고 해서 주말에는 그래도 좀 맑은 공기 마시나 싶었는데 또 저녁 되니까 또 한반도 공기가 또 탁해집니다. 아유, 좀 지긋지긋하네요. 예, 오늘 우리 또 2부에서는 저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상무님께서 모처럼 나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차분하게 한번 좀 생각을 정리할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상무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고요. 아, 예, 아닙니다. 예,